그 작년에는 그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남겨주는 그 표구에 우리 공부는 무조건 죽어도 1년 안에 끝낸다. 이걸 목표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어필했더니 1차, 2차 따로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그 말을 쓰지 못하는데, 어쨌거나 이 공부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가능하다라면 동차로 끝내야 돼요. 1년에 딱 끝내가지고 멋있게 합격 딱 하고서 이제 계획했던 대로 업을 하시든지 다른 업을 하시든지 다른 일을 하시든지, 어제나 이 공부를 많이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짧게 1년에 딱 끝낸다고 목표를 삼으시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계산 문제가 꼭 중요하다. 자, 테마 7 보죠. 자기자본 수익률. 자, 자기자본은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자, 일단 그러면 수익률이 뭐냐 한번 잠깐 보죠. 자,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수익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수익이 위에 가야 돼요. 그럼 수익률은 투자한 돈 중에서 얼마 벌 거냐, 수익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액분의 수익이라고 쓰는 것이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니까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인데, 이때 지분이니까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분모는 지분 투자액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지분 수익은 뭐냐? 지분 수익. 이때 이제 이건 남의 돈을 활용하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돈과 내 돈을 활용해서 번 총 수익은 내 돈의 수익과 남의 돈의 수익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분 수익을 계산하려면 총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남의 돈의 수익은 뭐냐면, 자, 남은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 내가 빌렸을 때 남의 돈 은행 걸 빌렸을 거니까 은행의 수익은 빌려준 데 거로 뭘 받아요? 이자를 받겠지. 그러면 이자는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지출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수익이 되겠네. 그래서 남의 돈의 수익, 이자를 빼줘야,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줘야 여만큼 해당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지분 수익을 얘기한다. 이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 배울 때 언제나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은 두 개로 나누어서 해석해야 돼요. 내가 투자했을 때 운영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임대료 수익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럼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수익을 처분할 때 얻을 수도 있죠.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임대료 수익을 뭐라고 했냐면 소득, 이득,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처분할 때 얻는 것을 자본이득,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는데, 임대료 수익의 대표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순소득이라 그래요. 순소득. 자, 그래서 이제 이 총수익을 좀 더 구분하면 순영업소득, 이걸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하고, 얘는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이득을 가치상승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총수익이고, 이자를 빼면,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면 지분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식을 외워도 괜찮지만 이 식을 말 문제로 풀어서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보면, 자, 지분수익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인데, 지분수익은 총수익에서 내 돈만의 수익이니까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된다. 남의 돈의 수익이 뭐다? 이자. 총수익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한다. 임대료 수익이라는 소득이득, 대표는 순소득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임대소득을 의미하는 거 나중에 투자론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얘가 자본이득을 얘기하고 얘가 소득이득을 얘기하는데, 자본이득은 가치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순분이지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너 순분이지? 동창회 갔는데 김순분이 너 순분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순분이지. 자, 순에다가 가치상승분을 더하고 이자를 빼주고 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건 순소득과 지분투자액은 이건 주어질 거예요. 순소득과 지분투자액 주어주니까 우리가 별도로 계산해야 될 건 가치상승분과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건 딱히 어려운 게 아니고 가치상승분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가치상승률을 곱하면 되는 거죠. 아까 비율이 나오면 곱해서 특정 비율을 구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가치상승률을 곱하면 가치상승분이 나오는 거고, 이자는 뭐만큼 낸다? 이자율만큼 내는 거죠. 뭐에? 빌린 돈에. 그래서 대출금의 이자율만큼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비율. 그러면 이자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 식은 뭐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가치상승분이면 가치에다가 상승률을 곱하면 되고, 이자는 빌린 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치랑 똑같죠. A가 10억짜리를 내가 살려고 한다면 총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10억. 총 투자액과 가치는 똑같아요. 가치로 나오거나 총 투자로 나오나 같은 말이고, 이건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돈이다.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고, 이건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자, 빌린 돈을 대부했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린 돈은 타인 자본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로 뭐라고? 부채라고 한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론의 기본 용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순분이지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순분이지. 자,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암기 코드로 순분이지 이렇게 했는데, 얘를 해석한다라면 순에다가 뭐를 더해서 가치상승분을 더해서 뭘 뺀다? 이자를 빼고 뭘로 나눈다? 지분투자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순분이지. 자, 봅시다. 자, 보니까 순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간단하게 숫자 공 6개 딱 떼었을 때 얘는 얼마? 20. 공 6개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출은 2억 원이네요. 그럼 얘는 얼마라고? 200이라고 공 6개. 자기 자본 1억은 100이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지분 투자액을 나눠야 되겠죠. 지분 투자액 얼마? 지분 투자액, 내 돈 투자액, 내 돈이야, 내 돈. 전체가 아니라 내 돈. 내 돈 얼마? 100. 자기 자본 100이잖아요. 100을 써야 돼. 100. 자, 순소득은 얼마? 20. 여기에다가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계산할 건 얘와 얘인 거예요. 그럼 가치상승분이 얼마냐? 가치의 상승률만큼이겠죠. 가치가 얼마야? 3억 원. 이건 우리 300으로 쓸 거예요. 300으로 쓸 건데 상승률이 얼마야? 0%예요. 그럼 상승분이 있다 없다? 없다. 0이겠네요. 자,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이자는 뭐만큼? 무슨 비율만큼? 이자율만큼. 뭐에? 빌린 돈의 이자율이에요. 빌린 돈의 이자율. 자, 이자율이 얼마냐면 6%죠. 빌린 돈이 얼마야? 2억이에요. 200원이죠. 200원. 우리 이제 200원으로 보게 했으니까, 자, 200원의 6%만큼이 이자라는 얘기죠. 근데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퍼센트 없는 비율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200 곱하기 0.06 이렇게 하면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네. 자, 12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100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0.08이니까 몇 퍼센트? 8%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버려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이런 거 무조건 보너스예요. 자, 넘겨서 한번 보죠. 18회 자기 자본 수익률. 얘의 차이는, 자, 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돈이 나왔지만 여기는 100만 원, 100만 원 나왔네. 더 쉽게 나온 거예요. 우리 공 6개가 얼마?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똑같이 그냥 100만 원 떼어도 상관이 없겠네. 100만 원 떼고 100만 원 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순분이지였으니까. 자, 그러면 빌린 돈은 60원, 내 돈은 40원. 그럼 여기 내 돈 써야 되니까 40원. 여기에 순을 써야 되겠죠. 순은 얼마? 8원. 8. 여기에다가 가치상승분 더하고 빼기 이자를 해줘야 되겠네.
자, 그럼 가치상승분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가치가 얼마예요? 100원 맞아요? 총 투자액이 뭘 얘기한다? 가치, 가격을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가격이 100원이면 총 100원 투자해야 된다는 거니까 상승률이 얼마? 가격 상승률이 2%. 그럼 100원에 2% 올랐다는 거죠. 그럼 100원에 2%가 얼마냐를 계산하려면 뭐 한다? 곱한다. 그럼 100원에다가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이니까 얼마? 0.02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2가 나오겠네. 얘가 정체가 가치 상승분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이자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이자는 이자율만큼 내겠지. 뭐의 이자율? 빌린 돈의 이자율, 대출금의 이자율만큼을 이자로 내는 거죠. 자, 이자율이 얼마? 8%. 빌린 돈이 얼마? 60원.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곱해줘야 될 것만 내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빌린 돈의 이자율. 이게 빌린 돈이니까. 그러면 60 곱하기 0.08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얼마? 4.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 4.8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면 40분의 5.2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0.13 이렇게 나왔대요. 몇 퍼센트? 13% 이렇게.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돼요. 100만 원 다 떼어도 상관없지. 공 6개 우리가 다 떼어서 계산해 왔듯이. 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이런 문제 15회 때 나왔던 거 한번 보죠. 똑같은 문제인데 자, A, B의 자기 자본 수익률 2개를 구해봐라. 2개를. 자, A 경우고 B 경우예요. 자, 그러면 A를 한번 보죠. A 우리가 순분이지라고 했으니까 자, 가격이 20억인데 내 돈 20억을 투자했대. 그냥 우리 억을 떼어도 괜찮겠네요. 다 억만 나왔으니까 억 떼어버려요. 이렇게 떼어보고 계산해보죠. 자, 그러면 20원짜리인데 내 돈 20원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부 다 내 돈만 투자했다는 얘기네. 빌린 돈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얼마? 20. 자, 수는 얼마? 2. 가치상승분은 조건이 없어. 그러면 오르지 않았다. 다른 조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0. 자, 이자 얼마? 0. 빌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빌린 돈이 없대. 그럼 이자가 0이겠지. 그럼 계산하면 20분의 2니까 0.1 몇 퍼센트? 10%.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보죠. B. 자, 여기서 20억 억 떼어보죠. 억 떼어보고 이렇게만 계산해보죠. 자, 20원의 가격짜리인데 2원만 내 돈 썼고 18원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분 투자액을 써야 되잖아. 얼마? 2를 써야 돼요. 내 돈은 2 썼으니까 2원 썼고 순 얼마? 2 이렇게 됐고 2 순. 가치상승분은 없다. 빼기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이자는 뭐만큼?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 얼마 빌렸어요? 18원. 18원 빌렸고 이자를 얼마? 0.08. 계산하면 얼마? 18 곱하기 0.08 하면 1.44. 1.44. 얘가 이자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1.44. 이거 계산하면 2분의 0.56. 0.56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0.28 이렇게 나왔대. 몇 퍼센트? 28%. 그러니까 억을 다 떼서 계산해도 값은 똑같아요. 억 붙여서 계산해도 되고 뭐 20억을 우리가 계산했듯이 아까 2억이면 200인데 공제수 뗐을 때 20억이면 2000으로 놔도 계산해도 같은데 값은 똑같지만 여기는 다 일률적으로 억씩 나왔으니까 억원을 때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좀 알아두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나오는 문제는 29회 여기에 33회 자, 두 개를 보니까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건데 자, 문제가 보니까 남의 돈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와 남의 돈을 50% 활용했을 때 각각을 계산해라 라는 거였어요. 이 문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레버리지 효과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요. 돈을 빌릴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면 정의 레버리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지면 부의 레버리지, 변함없으면
변함없으면 여보세요? 중립적 레버리지가 나와야지. 중립적. 상관없을 때 우리 조상이 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중립적. 네, 중립적. 단어 기억해놔야 돼요. 중립이란 단어.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의 중립성. 즉 나라에서 조세 정책을 펼치면 시장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겠지 당연히. 아까 정책 임대료 규제 있었잖아요. 임대료 규제하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공급은 줄어들겠지. 이런 현상이 분명히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조세 정책 잠깐 생각해 볼게요. 조세. 정부가 만약에 보유세나 거래세를 중과했어. 그럼 살려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지겠죠. 사는 사람이 적으면 공급 만드는 사람도 적어지겠지. 그럼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이 줄어들겠죠. 그럼 경제적으로 손해야 이익이야? 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조세 정책을 펼치면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해요.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펼칠 때는 시장의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원칙이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말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조세가 중립,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이라는 건 상관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조세 정책은 가능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조세 정책을 취해야 된다가 조세의 중립성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중립이란 단어, 중립,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렸을 때와 빌렸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를 계산해봐라.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냐, 부의 레버리지냐, 중립적 레버리지냐 이걸 따져봐라 라는 얘기였어요. 한번 이제 해보죠. 자, 이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자기 자본 수익 문제가 나오면 이 유형이 나올 거예요. 안 빌렸을 때와 빌렸을 때 두 개를 구했을 때. 자, 이거 먼저 꼭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나오면 남의 돈 50% 빌렸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얼마고 부채라고 하든지 대출금이라고 하든지 빌린 돈이 얼마인지 꼭 구분을 해놓고 문제 풀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실수예요. 자, 먼저 꼭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럼 간단히 보죠. 10억 원이니까 간단히 써보죠. 공여섯 되면 1억이면 100인데 10억이니까 얼마? 1000이라고 쓸 거고 3천만 원이면 얼마? 3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두 개 바꿔놓고. 자, 지분. 남의 돈을 50% 빌렸을 때니까 반절 빌렸을 때잖아요. 자, 그러면 내 돈 얼마? 500이라고 써야 되겠죠. 빌린 돈 얼마? 500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거 써놓는 게 이 첫 번째예요. 이거 안 써놓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무조건 이걸 써놓고서 시작한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기억 먼저 해봅시다. 기억. 자,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 얼마? 아니, 기억.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그러면 1000원을 다 내 돈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1000 써야죠. 1000 써야 되고. 수는 얼마? 30. 자, 여기에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일까? 0이겠네. 남의 돈 안 빌렸으니까. 맞아요? 0. 그럼 가치상승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가치상승률이 2% 올랐대.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가 2%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 1000원에 2%가 얼마냐? 0.02 계산하면 얼마? 20. 얘의 정체가 가치상승분 되겠죠. 자, 가치상승분은 20. 자, 이자는 없겠네. 그럼 1000분의 50이죠. 계산하면 0.05. 몇 퍼센트? 5% 이렇게. 자, 기억은 구했어요. 자, 이제 니은 구해야 되겠죠. 니은을 구할 때 많이들 실수해. 자, 니은을 구할 때 여기에 1000을 써야 돼, 500을 써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놔야 되는 거예요. 500을 써야 된다. 1000을 써놓고 많이들 실수해요. 지분 투자액이니까 500이에요. 남의 돈 50% 빌렸을 때 빌린 돈 500, 내 돈 500이니까. 자, 수는 얼마? 30. 가치상승분 얼마? 20. 빼기 이자죠. 자, 이자를 계산해야겠네. 이자율만큼 내겠지. 뭐에?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
자, 빌린 돈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500으로 체크해놨어요. 이자율이 얼마? 4%. 그럼 얘와 얘를 이렇게 곱해서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500에 4%가 얼마냐? 0.04 하면 얼마? 20. 얘 정체는 이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이자 이렇게 빼줘야지. 그러면 500분의 30 계산하면 0.06 몇 프로? 6%. 자, 남의 돈을 빌렸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때졌어요? 커졌네. 무슨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5%, 6% 이렇게. 자, 이 문제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지만 예를 해놓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제 경험상 여기를 1000으로 써놓고서 선생님 답이 없어요, 잘못 계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빌렸다 나오면 내 돈 얼마, 빌린 돈 얼마를 꼭 구분해 놓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무조건 밑에는 지분 투자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 자, 다음 문제 봅시다. 33에 나왔던 거. 자, 이 문제도 타인 자본을 40% 활용할 때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니까 10,000원 나왔네. 이거 머릿속에 이런 게 긴장되는 본 시험에서는 일시백초 이거 얼마야 얼마 긴장돼 가지고 제대로 계산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공 6개는 100만 원이죠. 공 6개 100만 맞아? 100하고 공 6개 있으면 얼마? 1억. 1억이면 공이 몇 개? 8개. 만이면 공이 몇 개? 4개. 근데 여기에 4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2억 원 얘기하는 거예요. 만만 하면 1억이라는 건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공 6대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200이라고 해야 돼요. 200. 2억 원이니까. 맞아요. 우리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거 먼저 숫자 없애는 거. 우리가 금액 큰 것을 간단한 숫자로 표현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자, 700만 원이면 얼마? 7이라고 놓으면 될 거고.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이제 40% 활용했을 때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나오면 내 돈 얼마, 빌린 돈 얼마 꼭 구분해 놓고 해야 된다. 40% 남의 돈을 빌렸대. 그럼 부채는 얼마란 얘기예요? 부채는 200원 중에 40%니까 0.4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야? 80. 빌린 돈은 80이에요. 그럼 지분은 얼마? 120. 이렇게 꼭 구분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출발. 자, 그러면 먼저 니은 먼저 해봅시다. 니은 돈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순분이지니까 지분 투자에 내 돈만 투자했을 때야. 전체를 내 돈 투자했을 때죠. 그럼 얼마? 200. 수는 얼마? 7. 자, 그러면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자는 얼마? 0. 빌린 돈이 없을 거니까. 자, 그럼 가치상승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려면 자, 200원이 가격이자 총 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격 상승률이 3%네. 200원에 3%가 올랐다는 얘기죠. 200원에 3%는 얼마냐? 200 곱하기 0.03. 그럼 얼마? 6. 얘가 가치상승분 되겠네요. 6 이렇게. 자, 그러면 200분의 13이니까 계산하면 0.075? 0.065. 0.065. 그럼 몇 프로냐면 6.5% 이렇게 되겠네요. 6.5%.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니은을 구했고, 자, 기억도 한번 구해보죠. 기억. 남의 돈을 40% 활용할 때, 이게 남의 돈이 40%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체크해놔야 돼, 얘를. 내 돈은 얼마? 120. 200이라고 쓰면 안 돼. 120이라고 써야 돼. 자, 그러면 내 돈은 120. 수는 얼마? 7. 가치상승분 6. 빼기 이자죠. 이제 이자 계산하면 되겠네. 이자는 이자율만큼 내겠지. 뭐에? 빌린 돈의 이자율. 빌린 돈 얼마? 80. 이자율 얼마? 5%. 그럼 얘와 얘를 곱해야 되겠네. 80원에 5%가 얼마냐? 그러면 80 곱하기 0.05. 그럼 얼마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자의 정체는 4. 그럼 여기다 4를 빼면 120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9 나누기 120 하면 0.07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정체는 7.5%. 무슨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돈을 안 빌렸을 때와 빌렸을 때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이 커졌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 자, 어려운 건 딱히 없어요. 순분이 지를 외워가지고 적용시키면 되는데, 일단 요즘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은 얼마를 빌렸을 때라고 이거 나오면 내 돈 얼마, 빌린 돈 얼마 두 개 다 쓰여지는 거예요. 얘는 지분 투자액이니까 분모에 써야 되겠죠. 얘는 뭘 구할 때 이자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려고 할 때 빌린 돈의 이자율만큼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둘 다 사용할 거니까 나눠 놓고 시작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 주의해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고, 답은 그래서 7.5, 6.5.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받고 순분이 지 이거 활용하면 되고, 자, 테마 8의 기대 수익률 보죠. 기대 수익률. 자,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래요. 수익률인데 기대한데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투자할 때 미래에 얼마 벌겠다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장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장래 수익. 근데 미래는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면 무슨 평균 한다? 가중평균 한다. 가중평균의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바로 넘어갑시다. 자, 표로 나올 때는 가로로 곱할 거고 가로로 끼리끼리 곱할 거고 세로로 끼리끼리 더할 거예요.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할 거다. 가로로 끼리끼리 곱해서 세로로 다 더하면 이게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나중에 한번 배울 거니까. 자, 1번 보죠. 간단하니까 뭐 가장 쉬운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라 라고 했을 때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곱할 거예요. 가로로 끼리끼리 각각 이렇게 곱할 건데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럼 곱하면 퍼센트 두 개가 나오겠네. 이런 건 쓰지 않는다. 하나를 떼어줘야 되겠네. 앞에 걸 먼저 떼어줘요. 그럼 얘는 얼마? 0.2, 얘는 0.6, 얘는 0.2. 이건 뭐 암산만 좀 주의하면 돼요. 암산만. 자, 일단 곱하면 얼마? 4야 4. 그럼 얘는 0.8% 이렇게 할 거고, 얘 곱하면 4.8 이렇게 할 거고, 얘 곱하면 2.6%. 암산 어려우면 계산기 써도 돼요. 네. 이걸 모두 더하면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 거죠. 가중평균 한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 8.2. 얘가 전체 기대 수익률, 가중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서 이제 얘는 나오지 않는 거고. 자, 이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네, 이게 나온다고. 네. 자, 얘하고 얘는 좀 달라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이고, 얘는 뭐라고 나왔냐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나왔죠. 그럼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했다는 얘기죠.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개에 나눠서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A도 투자하고 B도 나눠서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든지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가중평균 할 건데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퍼센트가 나왔고 여기도 퍼센트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퍼센트 하나를 떨어져 줘야 될 거예요. 0.4, 0.6 먼저 퍼센트 하나를 떨어져 주고, 일단 비부동산 없다고 생각하고 A 거 먼저 해보죠. A 거 먼저. 그럴 때 가로로 각각을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된다라는 거였죠. 자, 곱하면 얼마? 0.4 곱하기 20이니까 얼마? 8%. 0.6 곱하기 70이니까 4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더하면 얼마? 50%. 그러니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50%인 거예요. 그럼 B 것도 한번 구해봐야지. 자, 그럼 이제 B 걸로 이렇게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모두 더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보죠. 자, 계산하면 4. 얘 계산하면 3, 6, 18. 계산하면 2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자, A의 부동산에 투자할 확률이 50%, B도 50%죠.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가중평균 해야겠네. 근데 이미 퍼센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퍼센트 없는 걸 곱해줘야 되겠죠. 한 번 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겠다. 여기 얼마? 0.5. 여기도 얼마? 0.5.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얘가 전체 기대 수익률. 얘가 25고 11이니까 36%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자,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기대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을 총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 3번. 한 번, 두 번, 마지막에 3번. 이 3번까지 해야 문제 하나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뭐 3개짜리 된 것 뿐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도 퍼센트가 있고 여기도 퍼센트가 있죠. 그럼 퍼센트 하나 떨어져 줘야죠. 얘 0.2, 얘 0.3, 얘 0.5. 자, 그러면 불황 없다 생각하고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먼저 구해보죠. 그러면 가로로 끼리끼리 곱해야 되겠죠. 가로로 끼리끼리 곱한다. 자, 곱하면 얼마? 1.2%. 얘 곱하면 2.4. 얘 곱하면 5%. 얘를 다 세로로 더하면 8.6%. 얘가 이제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제 불황일 때도 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되는데, 자, 곱하면 0.8. 암산만 주의하면 돼요. 곱하면 1.2, 곱하면 1 이렇게 되겠네. 더하면 3%. 얘는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죠. 그냥 더하는 건 아니죠. 호황일 때의 확률이 각각 50%씩이래. 이미 퍼센트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기대 수익률 할 때 여기에 0.5, 얘 확률도 0.5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얘가 전체 기대 수익률 4.3에다가 1.5니까 5.8% 이렇게 나오겠네요. 전체 기대 수익률 5.8. 자, 30회는 자, 일단 뭐 얘는 똑같으니까 25회는 됐고, 자, 이거 하나 보죠. 이게 이제 응용 문제라고 30회에 나왔던 건데 뭐 응용 문제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 같은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하자.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얘는 가중평균한 수익률이 이미 8%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대. 여기에 얼마 들어가야 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도 퍼센트가 있고 여기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퍼센트 하나를 떨어져 줘야 되겠죠. 얘가 0.2, 0.4, 0.4. 자, 그러면 가로로 각각을 곱해서 세로로 더하면 전체가 얼마 나왔다는 거야? 8%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럴 때 이 가로에 들어가 있는 거 얼마냐?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잘할 거야.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0.8%. 얘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해놓고, 얘 계산하면 얼마? 4%. 다 더하면 8%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4.8이니까 3.2%가 나와야죠. 얘와 얘를 곱하면 3.2가 나와야 된대. 얼마 들어가야 돼? 8. 4, 8에 32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8이다 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어렵게 출제자가 응용했다고 낸 문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표로 나오고 있어요. 표로 나올 때는 어떻게 제시됐든지 중요하지 않고 가로로 끼리끼리 곱하고 세로로 더하는 것이 가중평균 방법이다. 이것만 알아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요. 이건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내가 더 잘하고 싶으면 따로 공부해. 그때 찾아와서 물어보면 제가 원리적으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목적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제 말 문제나 이론 공부할 때도 궁금할 거야. 왜 그러는데 왜 이렇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상식을 넓히거나 학문 연구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제가 잘 연구해서 설명해 줄 거니까 선생님 믿고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정말 궁금하면 합격한 다음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런 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줍지 않게 공부하다가 뭐 궁금하다고 이거 하나 더 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쉽게 즐겁게 공부해서 합격을 그냥 나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합격했어. 이게 그냥 장땡인 거예요. 실무에 들어가서는 별도로 알아야 되는 걸 따로 공부해야지 이 공부했던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잘 쓰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특히 학계론 더 그렇고 물론 공법이나 세법은 좀 쓰일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합격도 못하는데 뭔 소용이야. 의미 없잖아요.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좀 편해요 항상. 자 이건 뭐 해보시고 자 넘어가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해보죠. 자 얘도 뭐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건데 자 원리는 나중에 할 거고 외워야 돼. 일단 외워서 할 건데 자 일단 LTV가 있어요. LTV 이 V가 뭐냐면 V가 밸류죠. 밸류.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론 나누기를 2라 그래요. 얘가 밸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론 to 밸류 이렇게 해서 자 얘는 밸류가 가치죠. 가치분의 론은 대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분의 대부액을 LTV라고 한다. 얘는 다른 말이 많이 있을까요? 워낙 유명해서 얘는 대부 비율이라고도 해요. 대부 비율이면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대부의 전체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인데 얘 가치나 총 투자액이나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LTV는 대부 비율을 얘기하고 이 LTV를 정확히 표현하면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같은 말이 많다.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같은 말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투자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게 LTV 정체고 어쨌거나 V가 밸류다. 자 DTI도 한번 해석해보죠. DTI 이 I가 뭐예요? 인컴이죠. 자 얘는 탭 to 인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컴은 연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소득. 자 소득분의 탭은 이건 빚인데 갚아야 되는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상환액. 이 정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갚는 건 이자만 갚는 건 아니다. 이건 배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금만 갚는 것도 없어요. 뭘 갚아? 원리금이에요. 얘가 정체는 원리금이야. 근데 아까 이 원리금을 다른 말을 한번 썼었어.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투자론에서 이 원리금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얘를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이 뭔지 알아야 돼. 부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채는 대출금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부채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야. 빌렸을 때 상환액. 정체가 뭐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는 소득분의 원리금을 얘기하고 얘가 인컴은 소득을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식을 외울 텐데 아직 저당상수의 정체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차차 이제 1월달 2월달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긴 한데 그때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문제 푸는데 외워서 풀어도 괜찮아요. 이 원리를 가르쳐 봤자 이 식을 증명해가지고 산식을 만들어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은 없어. 그냥 결국은 이해해도 나중에 시간 가면 그냥 외워서 그냥 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워도 괜찮아요. 자 LTV는 V가 가격이니까 가격을 곱하면 되고 DTI는 I가 소득이니까 소득을 곱하고 여기에 뭐 한다? 나누기 저당상수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LTV 기준 대출액이 나올 거고 DTI 기준의 대출액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수준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할 건데 이때 만약에 LTV로는 뭐 4억까지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DTI로 봤더니 DTI로는 3억까지 빌려주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 3억이겠죠. 그러면 4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를 구했는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되겠네. 그래서 두 개로 구했을 때 얘 얼마 나왔고 얘 얼마 나왔다라면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계산 문제 중에 정말 보너스로 풀어야 되는 첫 번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식을 외워야 되겠네. LTV로 대출액 구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로 구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이 V가 뭐다? 밸류니까 가치 가격이에요. 이 I가 뭐다? 소득이니까 소득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누기 저당 상수 하나 하는 것 뿐이고. 자, 상가는 일단 문제 풀어보고 한번 봅시다. 자, 13테마의 1번 보죠. 13테마 1. 자, 보니까 자, 부채가 없다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자, 가치가 3억 원이고 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최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자, LTV가 60%라고 나왔네요. 그럼 LTV 곱하기 뭐? 가격, 가치죠. 가치 얼마? 3억 원. 자, LTV는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액이니까. 그럼 얼마? 0.6에다가 얼마? 3억 원이면 300.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180. 이렇게 1억 8천까지 빌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DTI가 40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DTI 곱하기 뭐? DTI 곱하기 소득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0.4 곱하기 50. 여기 하나 더 해준다. 뭐? 나누기 저당 상수 하나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2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 얘죠. 적은 금액이니까. 맞아요? 1억 8천. 1억 8천이죠. 답 1억 8천이에요. 어려워? 아니죠. 표정들이 좀. 자, 그럼 식을 하나 외우면 돼요.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자, 계속 풀어보죠. 자, 23에 나왔던 거 보죠. 자, 이 문제는 여기에 별표 추가로 라고 나왔을 때 추가로.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인데 추가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8천만 원을 빌린 상태다. 그래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8천만 원 빌렸는데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자, LTV가 70이니까 LTV 곱하기 가격. 자, 가격이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없애버리고 이렇게 곱하겠죠. 그럼 0.7 곱하기 400 그러면 28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DTI가 50 나왔죠. DTI 곱하기 뭐? 소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0.5 곱하기 40 나누기 저당 상수 0.1 이렇게 하면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 200. 2억이죠. 2억. 2억인데 2억이라고 답을 체크하면 안 되고 8천을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건 얼마? 1억 2천. 이렇게. 얘 하나 주의해야 된다. 어렵게 이거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실수하면 너무 억울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죠. 3번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추가로 라고 나왔죠.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미 7천만 원 빌리고 있는 상태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거. 자, LTV 곱하기 가격이죠. 이건 뭐 진짜 암산이에요. 계산기 쓸 것도 없어. 0.5 곱하기 500 하면 얼마? 250 이렇게 나올 거고 DTI가 40이니까 이렇게 소득이 곱해야 되겠죠. 0.4 곱하기 60 나누기 저당 상수. 그럼 얼마? 240. 최대는 얼마? 240. 근데 240이 답이 아니라 7천을 빌리고 있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거를 얘기한 거죠. 그럼 얼마? 1억 7천. 이렇게 1억 7천. 자, 네 번째 뭐 똑같은 문제인데 해봅시다. 간단하니까. 자, LTV가 50 나왔어요. LTV 곱하기 가격. 그러면 0.5 곱하기 300 하니까 얼마? 150. 자, DTI가 40 나왔으니까 소득이 얼마냐면 5천 나왔네. 이렇게. 자, 그러면 0.4 곱하기 50 나누기 저당 상수 하면 얼마? 200. 최대 얼마? 150. 1억 5천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나왔죠. 추가로. 자, 그러면 이미 5천만 원을 대출 받고 있대. 더 빌릴 수 있는 거 얼마? 1억. 이렇게 1억. 또 35회니까 또 풀어보긴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더 해봅시다. 올해 나왔던 문제래요. 무조건 풀었어야죠. 땡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딱 정답 바로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자, LTV가 70이니까 이렇게 LTV 곱하기 가격이니까 0.7 곱하기 500 하면 350. 자, DTI가 60이니까 이렇게 곱하겠네요. 그럼 0.6 곱하기 60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360. 최대 얼마? 350. 3억 5천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있으니까 자, 기존에 빌린 돈을 찾아보니까 얼마? 5천만 원 이미 빌리고 있대. 그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대출금 얼마? 3억 원. 무조건 맞았어야죠. 이런 문제가 무조건 세네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좀 더 연습하면 4문제 5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4문제 5문제 풀면 무조건 1차는 합격이에요. 민법을 좀 하겠지. 민법 그래도 40점 맞겠어. 50점 55점 맞나라면 학교에서 무조건 65점 7점 맞을 수 있어요. 계산 문제만 딱 풀어낼 수 있다라면.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문제가 나올까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19에 나왔어요. 먼 옛날에. 그래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좀 병영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는 않겠지만 출제자가 맘먹고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한다면 쉬운 문제가 조금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 자, 얘 차이는 뭐냐면 추가로란 말이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추가 말이 없어.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인데 우리가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건 전에 돈을 빌렸으니까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차이냐면 일단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보죠. 자, LTV가 60이래요. 자, 가격이 500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계산한다라면 0.6 곱하기 500 하면 300까지 빌릴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자, DTI가 이렇게 40 나왔어요. 소득이 얼마? 60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곱한다라면 0.4 곱하기 60 나누기 뭐? 저당상수죠. 0.1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 2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00이죠. 2억 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 쓴 건 뭐냐면 얘를 안 썼어. 뭔가 줬는데 자, 얘는 이미 돈을 빌렸어. 빌렸는데 빌린 돈이 얼마에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전에 돈을 빌려서 연간 1200만 원을 이자로 갚고 있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계산에 넣어줘야 돼. 즉 LTV는 제가 이제 이론상 설명할 때 LTV는 가격만 따진다 그랬어. 맞아요? 가격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게 이것만 따져줬고 DTI는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줄 때 전에 돈을 빌려서 얼마를 갚고 있다라면 갚고 있는 건 상환 능력에서 빼고 이것만 갚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로 설명해 줬었어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나는 것 같아 표정들이. 그러니까 DTI는 기존의 돈을 빌려서 갚고 있을 때 이 갚고 있는 것들은 상환 능력에서 제하고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건 LTV와 DTI 중에 뭐예요? DTI가 까다로운 거예요. DTI는 전에 빌려서 이제 DSR이라면 전에 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옛날에 학자금 대출, 토지담보대출 또는 뭐 명품백 산다고 내는 할부금 이런 거 다 제끼고 갚을 능력을 제하고서 나머지만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 DTI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쓸 거냐면 DTI와 관련된 건데 DTI 자, 옛날에 썼던 구 DTI는 이자만 고려했어요. 이자만. 근데 DTI가 바뀌었어요. 신 DTI로 바뀔 때는 원리금까지 제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DSR로 바뀌었어요. 얘는 모든 원리금이에요. 모든 원리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로 나와도 DTI가 똑같은 거예요. DSR은 DTI 일종이야. 자,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 속여내진 않을 거야. 여기까지 이걸 가지고 속여내면 그냥 틀려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차이는 뭐냐면 야, 전에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를 갚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지금 여기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건 얼마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건 물어봤잖아요. 이건 계산해서 이거 빼주고 더 빌릴 수 있는 거 찾으면 되는데 얘는 돈을 빌려서 얼마를 갚고 있다, 내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자, 이 식을 적용할 건데 여기에 이자만 나왔다는 건 9DTI, 먼 옛날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19에 나왔을 때니까. 그럼 만약에 36회로 나온다면 얘는 DSR로 나올 거고 여기는 모든 원리금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DTI가 아니라 DSR로 이렇게 나오면서 모든 원리금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자, 하나만 딱 기억해 주면 돼요. 자, LTV는 그대로 딱 계산하면 되고 자, 얘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자, 원래 DTI를 계산할 때 DTI 곱하기 소득이었죠.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죠. 얘는 똑같이 할 건데 얘를 바꿔줘야 돼. 얘를 바꿔주는데 얘의 정체가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상환 능력의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정체가 은행에서 인정하는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이걸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갚고 있는 걸 빼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4죠? 2,400만 원 2,400만 원이죠. 24를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줘서 저당상수 나눠서 이렇게 2억이라고 계산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2,400만 원 다 인정하지 않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바꿔서 자, 해보죠. 자, DSR이라고 나왔을 때 보면 0.4 곱하기 소득이죠. 소득이 얼마? 60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바로 저당상수 0.1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24죠. 이거에서 빼줘야 돼. 빼주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는 거야. 이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이자라고 나오면 12 빼준 거고 얘 원리금이라 나와도 빼주면 돼. 이게 옛날에 나와서 이자로 나왔지만 사실 이제 36회 나온다라면 여기에 원리금이라고 나올 거예요. 원리금이 1,200만 원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12를 빼주고 0.12로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4 빼기 12 하면 얼마? 12 나누기 0.12 하면 얼마? 10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DSR로 최대 대출 금액은 얼마? 1억이에요. 자, 그럼 둘 중에 적은 금액이죠. 3억이고 1억이잖아. 최대 얼마? 1억. 답이 1억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하나의 유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DTI가 좀 더 까다로운 거예요. LTV는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게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거지만 DTI는 전에 빌려서 얼마 갚고 있는 돈이 있다라면 이 갚고 있는 돈을 상환 능력에서 제하고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DTI를 계산할 때 DTI 곱하기 소득 한 값을 바로 저당상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갚고 있는 돈을 빼준 다음에 나눠준다. 이거 하나가 이제 여기 얼마 원리금을 얼마 갚고 있다 이런 말 나올 때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제 주의하면 되고 나 정 모르겠다 그러면 버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제가 충분히 생각 들어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담보대출인데 다시 넘어가서 앞을 한번 보죠. 앞에 상가담보대출 자 102페이지에 3번 보니까 자, 상가담보대출일 때는 달라요. 우리가 배웠던 거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TI죠. 상가담보대출은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사실 정규 수업 중에 이론 설명하면서 좀 더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LTV는 똑같이 LTV 곱하기 가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TI가 아니라 이제 부채 감당률을 써요. 부채 감당률. 아까 잠깐 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인데 뭘로 갚을 수 있느냐?
그래.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을 뭘로? 순으로. 얘가 임대료 수익이잖아요. 임대료 수익이죠. 이 말의 차이는 뭐냐면 원래 상환 능력을 얘기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얘가 소득분의 원리금이었죠. 이 원리금을 네가 회사 다니면서 번 연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것이 상환 능력의 DTI였어요. 근데 상가에서는 임대료가 나와? 상가에서 임대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일 때는 야 임대료 수입이란 순으로 원리금을, 얘 정체가 뭐예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TI는 야 소득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겠어? 이걸 따지는 거지만 상가일 때는 야 순소득 임대료 수익이라는 순으로 이 원리금 갚을 수 있겠어? 이렇게 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일 때는 부채 감당률을 쓴다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식인데 원리는 나중에 차차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상환 능력을 따질 때 자, 주택담보대출은 DTI를 쓰는 거야. 상환 능력. 근데 상가일 때는 상환 능력을 뭘로 따준다? 부채 감당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얘가 1보다 크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순으로 감당하기에 뭐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부채 서비스액을 순으로 감당하기에 뭐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클수록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뭘로? 부채 서비스액을 순소득으로. 이때 이게 순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원리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이제 투자론 배울 때. 어쨌거나 자 식을 이제 외울 건데 원리는 이건데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주택일 땐 DTI 쓰지만 상가일 때는 부채 감당률을 쓰는 거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 이제 상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상가담보대출에 DTI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거 좀 웃긴 얘기야. 그런 거 안 써. 상가일 때는 부채 감당률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DTI에서 어떻게 식을 썼냐면 자,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였죠. 자,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얘가 소득. 이게 연이든 순이든 중요하지 않아. 식에서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있었어. 상환능력 판단할 때. 얘 똑같아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하고 뒤에다가 부채 감당에 한 번 더 나눠주면 돼요. 뭐 식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시 한번 DTI는 어떻게 구했냐면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그럼 뒤에 것만 생각해보면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였지 부채 감당률 쓸 때도 똑같아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에다가 뭐 하나 더 나눠주면 된다? 부채 감당률 하나 더 나눠주면 된다예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하나 더 해주면 돼.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머지는 다 암산이에요. 암산.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상가담보대출 때 LTV 곱하기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 식 외워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외울 수 있으면 돼. 자, 봅시다. 자, 7번 보죠. 7번. 이게 나온다라면 출제자가 맘먹고 진짜 엿을 한번 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렵게 내는 거고 이제 얘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출제자가 좀 더 변형시키려면 상가담보대출을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부채 감당 비율, 부채 감당률 얘기하는 거죠. 1점이 나왔고 대부 비율, 얘가 정체가 뭐예요? LTV라고 놓은 거예요. 어렵게 보이려고 여기에 대부 비율 LTV 이렇게 써놓은 거네요. 자, 그럼 이제 LTV로 구하는 건 LTV 곱하기 가격. 가격이 얼마? 15억 원이네요. 얘는 1,500이죠. 맞아요. 공 6개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곱할 거예요. 자, 그냥 80%가 0.8로 나왔네. 퍼센트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0.8 곱하기 1,500. 이거 계산하면 1,200 이렇게 나오겠네. 뭐 그냥 15억으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할 때는 식을 떠올려야 돼.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소득이 얼마? 1.5억 원이죠. 1억 5천이잖아. 얼마? 150. 맞아요.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 0.1.
나누기 부채 감당률 얼마? 1.2. 이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야 이제. 어렵지 않네. 150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150 나누기 0.1 나누기 1.2 하면 1250. 1250.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금액이죠? 얼마? 1200. 얘는 얼마? 12억. 이렇게 되겠네. 12억.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외우는 거예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쓰면 된다. 한번 봅시다. 또 27에 나왔던 거. 자, 그러니까 얘가 18에 나왔다가 27에 나왔다가 이제 타이밍이 36회쯤 나올 때가 됐어. 보면 통계적으로. 이건 뭐 아무도 몰라. 그냥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비율대로 나오고 있네. 이걸 가지고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상가라고 나왔어요. 상가. 자, 보니까 여기 근데 추가 이렇게 나왔네. 이 말 나오면 주의해야지. 네, 흥분하면 안 되고. 자, LTV가 60 나왔어요. LTV 곱하기 뭐? 가격이죠. 자, 가격이 얼마? 5억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0.6 곱하기 500 하면 300까지 빌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 이용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소득이 얼마? 1억 이라고 나왔어요. 소득이 여기에 순소득이든 연소득이든 중요하진 않고 소득이 1억이니까 100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 0.2 나누기 부채 감당 얼마? 2 이렇게 하면 얼마다? 2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 얼마? 250 2억 5천이죠. 근데 흥분하면 안 되고 추가니까 기준 얼마 있대? 1억 원이 있대. 그럼 더 빌릴 수 있는 건 1억 5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것과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맞죠? 얘는 원리금을 얼마 갚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빌린 돈이 얼마니까 얼마 더 빌릴 수 있냐 추가로 얼마 빌릴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얘 한번 보죠. 자산가치와 현금수지 기준으로 21회에 나왔던 건데 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가치 기준이면 뭘까? 가치 기준이면 LTV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그러면 뭘까 갑자기? 현금수지 이거 안 들어봤던 건데 나중에 배울 거야. 투자론에서. 근데 보니까 얘가 보니까 부채 감당률 나왔죠? 그럼 주택이야 상가야? 상가죠. 그러니까 현금수지는 부채 감당률 이용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투자론 배우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자, LTV를 구할 때 LTV 곱하기 대부 비율이니까 가격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냥 20억 원으로 해보죠. 20억 곱하기 0.6이니까 얼마? 12억 이렇게 되겠네. LTV는 12억이에요. 이건 뭐 보너스고 가치 기준 12억.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기준은 부채 감당률 얘기할 거예요. 식을 떠올려야지. 먼저 뭐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소득이 얼마? 1억 2천이니까 120 나누기 저당상수 0.1 부채 감당률 1.5 이렇게 하면 얼마? 800. 그럼 정체는 8억 원. 그래서 현금 수지 기준은 8억 원. 이건 부채 감당률 기준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투자론에서 배울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지금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건 모든 유형을 다 설명했으니까 연습하셔서 나오면 맞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가 좀 남았는데 좀 쉬었다 해야죠. 5분만 쉬었다가 이건 뭐 한 20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 네, 5분간 쉬었다가 마무리 좀 정리합시다.